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월요일 시장인데 그래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정말 최근의 1년의 흐름을 보면은 오늘 코스피가 5,300 넘었고 코스닥이 1,100 되찾았고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급등락의 반복, 반전의 반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변동폭이 큽니다. 그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도 투자 전략을 잘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결국 승리를 얻어내는 거 최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바로 앵커 브리핑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좋은 요소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장은 올라갈 때의 이유, 떨어질 때의 이유, 어디에 맞추느냐가 굉장히 요즘에는 투자 심리에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다우지수는 또 하루 만에 사상 5만 포인트를 좀 돌파한 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하루 만에 또 분위기가 바뀐 흐름들이 있었고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 사실 전날에는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많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떨어졌는데 또 하나의 반전의 요소가 된 요인 이런 부분이 됐다라는 점인데요. 빅테크가 올해 자본 지출 우리나라 돈으로 약 967조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하루 만에 8% 가깝게 급등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걸 보고 젠슨왕 CEO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AI 인프라 투자 기대감 이런 부분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앞으로 이러한 투자가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흐름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작 구간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그동안 2주간 주가가 급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그중에 실적 발표의 구간이었습니다. 특히나 메타,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2주간 실적을 발표했는데 대규모로 투자하겠다고 각각 공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천당과 지옥, 주가의 차별화는 꽤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4개의 기업들이 사실 엔비디아의 주 고객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디에 돈을 쓰느냐,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칩 구매하는 데 쓰일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건 4개의 기업들이 각각 실적을 발표했고 대규모 AI 시대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주가의 희비는 엇갈려서 메타와 알파벳은 올랐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떨어지는 그런 좀 극명하게 걸리는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일단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건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적절하고 앞으로 투자를 잘하는 곳에서는 현금 창출 이런 부분이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엔트로피 요즘에 참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엔트로피가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수익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젠슨왕 CEO가요. 그러면서 컴퓨팅 자원 2배를 투자를 한다면 이거는 결국 매출이 4배 되는 효과를 거둬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투자가 너무나 당연한 시기이고 투자를 해야지 매출이나 그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을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상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도 2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를 하겠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다음 주 중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지난주 이제 주말 사이에도 나온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지금 올해 반도체 매출 1조 달러 돌파할 전망이다 이런 부분도 이미 나와 있고요. 미국 반도체 협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전 세계 반도체 연간 판매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1년 사이 25%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사상 최고치거든요. 지속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업데이트 될 때 기분 좋은 숫자들은 좀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6만 달러를 하회했을 때 많은 분들 걱정하셨을 텐데 일단 7만 달러 좀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스트래티지인데 평균 매입가에 떨어져도 이게 크게 매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약간 너무나 많이 떨어졌는데 그쪽에서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머니코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브리띵 추락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 둘 자산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금은도 반등을 했는데 변동성 대비해서 금은
그래도 안전자산으로 좀 인식하는 그 흐름이 있죠. 그래서 금 ETF로 자금 유입이 확대가 되면서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50% 유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시장을 잡아줬다.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올해 거의 1,000조 가까운 돈을 쓰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갈지 그리고 이게 잘 흘러가야지 결국 AI 시대의 매출을 기록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 그 부분을 젠슨왕 CEO가 언급했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에서는 우려감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에 좀 베팅을 했다. 하루 만에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조사 분석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이고요. HBM4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시장의 방향성을 가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일단 굉장히 의미 있는 거는 우리가 좀 싹쓸이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조사 결과였습니다. 분석 그런 결과였고요. 일단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 루빈 같은 경우에 HBM4를 공급을 하는데 마이크론이 탈락 사실상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사 데이터에 보면요. 분석 기사 같은 거 보면요. SK 하이닉스는 한 비중이 70%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한 30%, 엔비디아 루빈의 HBM4 이 점유율 이런 부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HBM4 같은 경우에 공급망 사실상 배제가 됐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차세대 부분이 베라 루빈입니다. 근데 베라는 CPU 그리고 루빈 여기 나와 있는 루빈이 GPU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인데 베라는 CPU 그리고 루빈은 GPU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베라 CPU 36개 루빈, GPU 72개 이렇게 해서 한 세트, 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의 루빈에 SK하이닉스가 70%, HBM4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30% 정도 들어간다라는 기사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마이크론은 여기에 점유율이 0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상 공급망에서 배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베라의 베라 루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라, 그러니까 CPU용의 대규모 공급 관련해서 그런 메모리를 댈 가능성 그래서 여기에서 못 들어간 것을 만회하겠다라는 좀 의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됐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독점해서 가지 않을까 이런 흐름들 지속적으로 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메모리 슈퍼갑에 대해서 계약에 대한 그런 형식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장기 계약 지속적으로 좋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즘 바뀌고 있냐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단기, 월 단위로도 쪼개서 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세를 반영한 인상부 같은 경우에 사후 정산도 하겠다. 왜냐하면 메모리를 공급해주는 그런 업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절대 갑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조건, 다소 까다롭더라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도 좀 분석이 되면서 기사에 나왔습니다. 하반기까지 공급자 우위 계약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고요.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AI, 사물인터넷, 6G, 자율주행 모두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칩 수요의 구조적인 성장 요인들 지속해서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주의 표정이 바뀌면서 우리 시장이 좀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민감하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고 왜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는 냉탕, 오늘은 온탕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조정의 밀미의 가능성 이쪽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시장이 좋을 때 이런 부분 좀 알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승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 굉장히 촉각이 곤두서었는데 자민당이 압승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총 465석 중에 316석. 이거는 자민당 역사상 처음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헌안 발의한 의석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미 3분의 2를 좀 넘어선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범여권 의석수로 다 대충 해보면 한 최대 394석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초강력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거 보면 국민들이 편을 좀 들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헌법 구조 개정 관련해서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의 전환 가능성 이런 부분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4% 급등해서 출발을 했고 5%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 흐름을 보고 지금 일본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좀 가팔랐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이걸 가져가면 어떡하지라는 일말의 불안감, 이런 리스크도 있다라는 점, 그게 나중에 우리가 지금 급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조정의 빌미가 일부분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에 한국으로 쏠렸는데 이게 일본으로 갈 가능성 무시 못한다는 얘기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카이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엄청난 그 적자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채권 발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금을 모아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농후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엔화 약세나 일본 국채금리 상승, 오늘 금리가 좀 오르는 흐름들이 일본 시장에 있던데 그런 상승 배경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본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는데 미국 역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급등하는 가능성 이런 부분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지레 겁먹었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에 대한 후폭풍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비트코인이 저점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가상자산 화폐 이런 부분까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강한 일본이 지금 되면서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금리가 오르고 이게 미국의 국채 금리를 올리게 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부분까지 건들지 않을까라는 리스크 이런 부분은 시장에 잔존하고 있고 시장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지금 한 10시 12분 정도 지났는데요. 시장 상황 보고 나서 또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이 미국 증시의 훈풍을 받아서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4% 넘는 강세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5,300선 재탈환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자세한 업종별 종목별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젠슨 왕 CEO가 AI 수익성 우려를 일축하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는데 엔비디아는 7%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주에 부진을 딛고 오늘 6%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프리마켓에서 17만 원 선 돌파에 성공을 했는데요. 다만 정규장 들어서 17만 원 선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5%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도 5.36%가량 급등 중입니다. 일단 이 HBM4에 대한 또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HBM4가 설 연휴 이후에 엔비디아에 납품이 될 것이다, 양산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로 오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도 5.46%가량 급등, 이수페타시스도 2.7%가량 오르면서 오늘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까지 일제히 좋은 모습 가져갑니다. 한미 반도체도 1.53%가량 오르고 있고요. 다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밸류체인단까지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오름폭이 둔화됐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급등 중입니다. 삼성물산도 원전 모멘텀 타고 5.35%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과 미국의 이 관세 협상이 25%에서 이제 15%로 계속해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원전을 짓는 것에 대한 이 협상 방안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 AI 밸류체인 단 원전이라든지 전력 설비 기기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비슷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전주 그리고 전력 설비주들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상승폭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8% 넘게 오르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7% 넘게 급등 중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무려 9.25%가량 급등하고 있는데요. 전력설비 3사, 일단은 이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HD 현대일렉트릭이 지난 장에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 수주 목표도 또 초과 달성을 하면서 42조 원가량의 수주를 작년에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려잡았고요. 110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점 체크해드립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름폭을 2배 가까이 높였고요. 9% 넘는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주들도 좋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가량 오르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까지 전반적으로 2%에서 3%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상승과 함께 SK 스퀘어가 오름세가 정말 거칠게 올라갑니다. 11% 넘게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까지 함께 받아가면서 이 지주사단 그리고 이 배당 매력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오늘 좀 거센 시세를 나타냅니다. SK 스퀘어 12%가량 오르고 있고요. 은행주들도 좋은데요. 하나금융지주 오늘 신고가 썼습니다. 4% 넘게 오름세. 우리금융지주도 7.4%가량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7.29%가량 오르고 있고 지금 오랜만에 코스피가 5,300선 3거래일 만에 돌파한 만큼 키움증권이라든지 이 증권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도 좋은데요. 오늘 특히나 이 아모레퍼시픽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화장품주의 매수세를 이끌어내고 있고요. 6년 만에 영업이익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PR 그리고 이 전반적인 코스맥스 코리아 같은 화장품주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APR은 4.87%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요.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불 켜면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이 좋은데요. 제주 반도체 같은 이 모바일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가운데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주 반도체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강세 탄력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노공업, 동진세미캠 같은 반도체 소부장단 동반 강세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4%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SPG, 하이젠 R&M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가져갑니다. 일단 로봇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AI 소프트웨어단에서 이 수익성 우려가 크게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을 이끌었었는데요. 미국장에서 이러한 우려가 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오늘 국내장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투심이 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단 일단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다만 파마리서치의 주가가 좀 아쉽습니다. 전장에서도 그렇고요. 일단 저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미스가 나면서 지난주 파마리서치의 주가가 29%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3%가량 추가적인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외에도 엔터주들도 좋고요. 전반적으로 화장품주 같은 이 중국발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양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상승 중인데요. 코스피가 오늘 강한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4% 넘는 상승 탄력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5,299포인트 지나갑니다. 5,310포인트까지 오늘 고점을 높였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5,3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오늘 3% 넘는 상승 탄력 붙으면서 1,11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4%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은
14.43%가량 오르면서 오늘 780선 재회복에 성공했습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5원 선으로 내리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1,470원 선에서 1,460원 선으로 내려오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400억가량 순매수 들어오고요. 기관은 1조 가까이 이 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시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1조 4천억 넘게 차익 실현 매물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양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장 막판까지 이 수급이 이어질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요사이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주식시장을 대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똑똑해지셔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그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 담으시고 이렇게 올랐을 때 차익 실현하는 그런 패턴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번 주 잘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아시아 태평양 배터리 시장을 분석을 해놨는데 우리 시장과 좀 연관된 부분만 정리를 했습니다. 선호주는 삼성 SDI와 LG화학입니다. 왜 골랐냐 보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내 ESS 시장의 출하량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판단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소형 배터리 부분에서 수익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ROE 굉장히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죠. 수익률 이런 부분이 이제 회복된 흐름들이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이 회복으로 연결됐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했고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덕이 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배터리 점유율은 날로 늘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기분 좋은 호재 분석이죠. 그러니까 내년까지 약 87%로 급증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공급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좀 배제하면서 우리나라가 잘 치고 들어가는 흐름들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북미 ESS 시장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압박 이런 부분에서는 피해가는 거니까 더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중국산과 경쟁을 했을 때 원가 경쟁력에서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K기업에게는 수혜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효과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K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블루오션을 찾는다기보다는 원가 절감 기술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흐름들 패턴이 읽혀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보시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삼성 SDI와 LG화학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는 이유 잘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진 흐름들이 있어서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는 거, 더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주 중에서 LG 엔솔을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상승률이 한 20% 정도 있다라고 봤고 시총 90조 원 이런 부분을 분기점으로 좀 봤더라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의 하방 압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제시했는데 차세대 소재 섹터와 미국발 핵심 광물 공급망이 재편이 되면서 빠르게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차세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수 스페셜티,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전고체 관련 ETF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등 얘기를 했는데 사실 최근에 좀 밸류 부담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 주가 하방 압력이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하향, 조정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서 악재가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서 사실 주가 하방 압력이 제한적인 거거든요. 이런 연결고리 보시고요. 그리고 다만 1분기 매출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전 분기 대비해서 좀 감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가가 빠진 만큼 하방 압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조금 더 먹을거리가 있겠다라는 게 하나증권의 주요 골자였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여기서 언급한 종목들도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 보시피 오늘 급등, 두 자릿수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방금 전에 국내 증권사 리포트를 쭉 보니까 그래도 오늘 한 열 몇 개의 증권사가 아무래 보시피 실적 분석을 했고 가치를 평가했던데 대부분 좀 비슷했습니다. 18만 원으로 올린 그런 국내 증권사도 상당 부분 좀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업종 탑픽으로 새롭게 다시 제시를 함과 동시에 비중 확대를 유지하겠다라는 전략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모건 스탠리가 왜 아모레 퍼시픽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느냐라고 하니까 이익에 대한 강한 이익이 성장할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든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가 올해와 내년 EPS 추정치를 각각 올려 잡았습니다. 최대 5% 올려 잡았으니까 이거 보시고요. 23년도에 인수한 코스RX 이 부분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4분기부터 회복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을 주도하는 효자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한 거고요. 미국과 일본 같은 비중국도 약진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20% 매출 성장을 지속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서 제품이 잘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과 중국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제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감축을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생산 구조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작년 8%였는데 몇 년 지나면 28년도에 13% 두 자릿수가 될 것이다.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결국 이익 모멘텀이 회복이 됐으니 주가 상승은 당연하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오늘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8만 원이라는 거 룸 확인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한국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국내 증권사에서도 다수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은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많은 증권사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실적의 발표가 되고 가치 평가가 있으면 목표 주가를 한 곳이라도 올리는 곳이 있었을 텐데 단 한 곳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쓴 국내 증권사를 찾게 된 거죠. 한국투자증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다소 혼란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증권사가 그냥 이 기존의 목표 주가를 유지했다라는 선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에 부합했는데 문제는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부담이 될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의 얘기였는데 광고 쪽 둔화가 되고 가상자산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냐 보니까 거래 대금이 줄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사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구책,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든든한 부분을 업고 가야 되는 그런 생존 전략이 있는데 두나무 중심의 신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은행 대주주 컨소시엄에 우선 이제 발행 허가가 될 경우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신사업에 대한 매력도가 과연 잘 펼쳐지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커머스 경쟁력이 강화돼야지 주가는 반등, 그 여력이 좀 커질 것이 지금 주가가 거의 못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라고 봤고 지금 쿠팡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발판 삼아서 구조적인 점유율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실제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네이버 공격적으로 물류 투자를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전략 이런 부분
부분으로 올인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실제 나와봐야 알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외에 DS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40만 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차이가 나죠. 본업은 45조, 크립토 사업 가치 15조 반영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쓴 부분이 있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고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 올린 곳이 없다라는 점 일단 보시면서 향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이게 주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커머스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해내야 될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JP모건에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목표 주가 대비 거의 반토막 내면서 목표 주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목표가를요. 그래서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비슷한 얘기를 약간 했습니다.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열이 되어 있다. 현재 주가는 이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도 한국투자증권이 네이버를 바라볼 때 보수적인 시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은행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구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핀테크 최대 주주 한 20%, 40%, 20에서 40% 정도의 역할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너무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주가가 반영을 하면서 냉각되지 않을까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을 JP모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디지털 결제 성장이 둔화가 되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한 자릿수 후반을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8%대였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거래 안과 밖에서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될 수 있을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권사랑 갭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JP모건에서는 목표가 3만 원이라고 제시했지만 NH투자증권 목표 주가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8만 2천 원. 신한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아래 위로 좀 룸이 있습니다. 좀 변동폭이 있죠. 4만 6천 원에서 6만 4천 원. 삼성은 7만 7천 원.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 내린 것도 있었지만 JP모건의 목표가랑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점 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강세장은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 비트코인 떨어지고 금은 떨어지고 S&P 500 테크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조금 반발 매수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금융시장에서 시스템 위기는 아니다라고 본 거죠. 지금 미국 국내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높긴 하지만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아주 그냥 최악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 우리나라 은행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리고 S&P 500, 코스피 같은 경우에 1년 이상을 기간을 봤을 때 얼마나 이익을 벌어들일까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강세장 내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강세장은 강세장인데 숨고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폭이 컸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등의 국면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반등이 나오는데 앞으로 봤을 때 지수 급락 후 반등의 조건을 보면서 그게 반등이 맨 처음에 되는 섹터가 향후 3개월간 주도권을 갖고 시장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등의 조건 첫 번째, 미국 10년물 금리가 떨어졌을 때,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비트코인과 금이 다시금 올라갔을 때 이 조건이거든요. 그에 맞는 S&P 500과 코스피의 업종, 주도 업종을 시나리오별로 제시를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지금 개인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최근 들어 올린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또 가파르게 반등하는 만큼 차익 실현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시총 5천조 원을 상회한 그런 흐름도 우리가 맛봤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개인과 매매 패턴이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2월만 11조 순매도 치는 흐름들이 나타났으니까요. 근데 BNK 투자증권에서는 연기금이 중립에 대한 그런 입장을 유지한다면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칠 수밖에 없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코스피 상승 국면에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됐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거 좀 보시고요.
지금 K전기전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만큼 개인 사자와 외국인 팔자도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이후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좀 오르고 있다라고 해서 성장주는 사실 3년 연속 되게 강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만약 제한적이라면 지금부터도 저평가 관련주도 함께 찾아야 된다. 고루 분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이었으니까 BNK 투자증권의 리포트도 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지수 반등세 또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장을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될지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지난주 끝난 미국 시장에서 다우지수가 5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다시 7만 불을 회복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준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보이는 이유는 이 비트코인과 연결되어 있는 위험 자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해서, 즉 한국 시장을 ATM 머니처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 내에 마진콜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쏟아부어서 막아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7만 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이게 또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다우지수가 5만 포인트를 넘기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정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기관 투자들이 지수 방어성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기관 투자들 매수세를 보시면 지수 관련 대형주를 대부분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시장을 대응하시고, 특히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1월 수출 실적, 수입 동향 보고서가 나온 것에서 보면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하고 있던 걸 보여주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주가도 그와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삼성전자가 돈을 벌면 그 다음에는 대규모로 이 조방원, 그러니까 반도체 이 소재주나 이 장비주나 이런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또 SK하이닉스도 주가가 오를 때는 그 밑에 있는 반도체 소재주와 장비주들도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쪽에서 보시면 HBM과 관련된 종목들, 여기에서 대표적인 종목을 보신다면 DI를 들 수가 있겠죠. DI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쪽을 모두 거래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HBM 검사장비까지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규모 납품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가 급등은 실적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반도체 쪽이 여전히 호황이고 이쪽 장비주들은 앞으로 수익이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여전히 지금 싸다는 것이고요. 2차 전지주들도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기차 캐집이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점점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쪽에서 수요가 늘고 있어서 이런 실적 회복세가 결국은 실적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LF 배터리를 우리가 이 삼성 SDI나 LG 엔솔이나 이런 쪽에서도 모두 이 LF 배터리를 양산을 시작을 했죠. 이게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을 말 그대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던 중국 업체들을 우리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시장을 잠식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박 관련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급등한 걸 보셨을 텐데요. PI 첨단소도 그렇고 대보 마그네틱도 그렇고 이런 소재 쪽에 관련된 업체들도 동반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LG 엔솔이나 삼성 SDI 이런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에서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죠. 그리고 로봇주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현대차 그룹주와 자동차 부품주도 강세를 나타냅니다. 이건 앞에서 언급했던 1월 우리 수출입 동향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주들이 같이 가는 것이죠. 지금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난주처럼 이 파란색을 띌 때가 우리 기업들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파란색을 띠는, 즉 하락하고 있는 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용기를 내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네, 실적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좀 눈여겨봐야 할 특징주, 관심주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시장이 2월 달 들어가고 다음 달이면 3월이면 정기 주총, 12월 결산법인들의 주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보고서 제출 시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 특히 저가주, 지금 1,000원짜리든 이 동전주라 부르는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대신 대형주들을 보십시오. 원전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내 그 신한울 3호기, 4호기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내수 시장이 열렸고, 또 이 원전 해체주도 이 월성 그러니까 고리발전소에 가장 오래된 이 원전을 해체하면서 또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런 수익에 또 우리 두산 에너지 같은 이 주기기를 납품한 업체들은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미국 원전 르네상스도 수혜를 받습니다. 원전주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두산 에너지는 2만 원 할 때부터 말씀드렸고 5만 원 할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9만 원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쌉니다. 왜? 실적을 더 많이 벌어들일 그 기회가 있고 그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이 싼 때라고 생각하시고 손이 나가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저평가됐다라고 하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의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 연결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그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 경제, 펀더멘털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이 필요하실 겁니다. 저희가 다음 코너에 발빠르게 찾아드릴게요. 잠시만요.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이 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하며 단독 개헌 발의선도 넘어섰다. 9일 개표 결과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311석을 차지하며 단일 정당 기준 전후 처음으로 3분의 2 의석을 넘겼다. 연정 파트너 일본 유신회까지 합치면 여권 의석은 340석을 웃돈다. 총선 승리 직후 다카이치 사내 일본 총리는 자신을 공개 지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X에 트럼프 대통령의 따뜻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봄 백악관을 방문해 일미 동맹 강화를 위한 추가 대응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강하고 현명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가 유지돼 자민당의 압승에도 개헌 추진에는 제약이 남아있다. 자산 시장이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주 초반의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김영진 SP임 리서치 대표 모셨는데요. 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막 지난주에는 엄청 떨어졌다가 다시금 좀 오르는 흐름들, 자산 가격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한데 일단 지난주에 그 재무부의 다음 분기 국채 발행 계획도 공고가 되고 이러한 자산 시장의 느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TJ 잔고라고 하는 그 재무부 잔고가 지난주에 이제 확정이 됐단 말입니다. 얼마나 국채를 발행할지 또 재무부의 돈을 얼마나 쌓을지 그것을 확정한 것인데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씩 분기에 한 번 정도 이제 확정을 합니다. 2월 달에 했으니까 이제 5월 달, 8월 달 이렇게 확정을 할 텐데 그때 국채 발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또 재무부 계정이 잔고를 어디까지 목표치를 둘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이 돈이 일반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가 재정 쪽에 있을 것인지 머무를 것인지 그것이 결정되고 또 그게 투자 자금으로 얼마나 옮겨갈지 그것을 결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에 따라서 실제 자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동 폭도 결정이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목표치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TJ 잔고, 그러니까 정부 쪽으로
일반의 유동성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이제 과연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시장이 좀 궁금해했었는데 그 목표치가 결정이 되고 또 국채 발행 계획도 확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2025년 3월경에 바닥을 치고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1분기 때에 부채 한도 협상이 실패되면서 그 정부에 있었던 돈이 유동성이 빠져나가면서 민간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것이 바닥을 치면서 다시 민간의 유동성이 정부 쪽으로 옮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타났었던 현상이 실제로 3, 4월 달부터 유동성이 민간 쪽으로 옮겨간 것이 암호화폐 쪽이나 자산시장 쪽에 불을 붙였죠. 그러면서 많이 상승을 한 것이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때 좀 상승세가 좀 강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8월에 지금 보시듯이 정점을 치고 있습니다. TJ 잔고가 8월 넘어서면서부터 일반의 돈이 정부 쪽으로 넘어가는 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정상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투입되었었던 옮겨갔었던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 가격이 조정을 보일 수가 있는 타이밍으로 들어선 것이죠. 그것이 작년 8월 이후부터의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로 인해서 10월에 한번 또 크립토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이어져 오면서 뭐 금이나 실버나 뭐 또 크립토 시장이 2차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까지로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목표치가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재무부 잔고가 9천억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기존에는 8,500억 달러였는데 9천억 달러가 될 것인지 9,500이 될 것인지 1조 달러가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8,5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에 분기 말 목표치는 9천억 달러로 이번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잔고를 보면은 넘어서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이제 재정 지출도 있을 것이고 세수 유입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표치를 넘어서서 1조까지 넘었으면은 유동성이 좀 압박을 받을 것이고요. 그 목표치를 친 다음에는 이제 다시 그 최고치를 친 다음에는 분기말 잔고 목표치까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변수가 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강조를 하잖아요. 관세가 결국 미국 그렇죠. 경기를 좋게 할 것이다, 경제를. 근데 그 실제적으로 도움은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변수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맨날 이제 관세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그 재무부 보고서를 보면은 그 수치가 나옵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은 여기 재정 적자 수치가 그래프가 이제 나오는데요. 초록색이 지난해 거고요. 2025년이고요. 그리고 노란색 선이 이제 올해 겁니다. 근데 미국의 재정은 10월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2026년 회계연도라 하더라도 1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년 10월부터 따져봤을 때 지금 표의 그래프의 막대기가 노란색이 녹색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하지만 그게 그 전년도 2024년도까지로 줄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줄어드는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유동성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관세 유입이 월 한 300억 달러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제가 재무부 잔고를 체크를 해보니까 하루에 얼마씩 꾸준히 계속 들어와서 월 한 300억 불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저 회계연도 4개 연도가 이제 지나갔겠죠.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건 3개가 나와 있는데 이제 1월 말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 1월 말까지 얼마나 들어와 있나 그걸 체크해 보니까 1,280억 불 정도 들어온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게 300억 불씩 계속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 추세는 이제 약간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 전체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만약에 이제 GDP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라고 한다면 GDP 대비 적자가 얼마인가 그걸 따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치가 점차 낮아진다. 그렇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재정이 좋아지고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거지 이게 해결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관세가 또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소득세가 또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번 4월의 포인트는 또 소득세가 얼마가 들어오고 그로부터 인해서 TGA 잔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잔고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졌다가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유동성 흐름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흐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최근 그 자산 시장이 급락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원인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그거를 쫙 흡수하기 때문으로 보시는지 조금 더 이제 연결고리를 찾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아까 말씀 초반에 TGA 잔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국채 발행량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붉은색 그래프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국채 발행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막대기가 최고치로 올라왔을 그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저 키가 왜 저렇게 컸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저 표는 2018년 1분기부터 분기마다 얼마나 채권을 발행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가 그 조달 추이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 높이는 순증액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금액이 아니라 만기 대비 이번 분기에 얼마나 증액을 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에는 이제 좀 월별 순자금 조달 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기별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별로 어느 정도씩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민간의 유동성을 또 흡수하겠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민간의 자금이 재정적으로 옮아가는 그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번 분기에는 저 키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보시면은 한 1,09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그 1,090억의 내역이 나오는데 제가 그 아까 방금 전에 나온 표를 듀레이션별로 그러니까 만기 기간별로 장기냐 단기냐 이걸로 나눠서 표시한 겁니다. 붉은색이 장기고 푸른색이 단기입니다. 근데 표에서 보시듯이 장기물은 올라갔는데 증액을 하고 있는데 단기물이 줄어들죠. 저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소득세가 4월 달에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2분기 계획에서는 항상 그 소득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국채 발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게 국채를 팔아버린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국채가 만기가 됐을 때 만기로 그냥 끝내버리고 보통은 그 만기된 만큼을 다시 발행을 하는데 그 발행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그 이전에는 민간에서 세금을 납부하려고 자금 조달을 하겠죠. 그리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최고치를 아마 그때 찍게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재무부 쪽에서는 한 1조 달러 정도 높이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뒤에 이제 4월 중순에 고점을 치고 6월 말, 분기 말의 목표치가 9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1,000억 달러 이상이 이제 4월 중순부터는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작년 3월부터 이어진 스토리, 그러니까 유동성이 들어왔다가 다시 흡수됐다가 하면서 자산 시장이 붕괴되고 또 그 사이에서 다시 늘어날 때는 또 반등을 하다가 또 다시 이제 목표치를 채워야 된다. 그것이 9천억 달러가 될지 9,500억 달러가 될지 그게 헷갈리던 그 정해지던 시기에 그때는 다시 재정적으로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한번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유동성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 와중에서 자산 가격 자체도 변동폭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제가 그 다음 표로 볼 수 있는 최근에 나타났었던 타임라인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한 표로 정리가 된 겁니다. 위에 보시면은 10월 달부터 비트코인이 먼저 무너지고 그 뒤로 골드나 실버가 무너지고 또 비트코인이 다시 내리는 그 와중에서 이번에는 특별히 또 변동성을 키웠던 것이 AI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그 사이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AI 버블 얘기가 나오고 투자 과잉 얘기가 나오면서 어닝 시즌에 나타났었던 보통 좀 긍정적인 효과가 이번에는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증폭이 된 것이죠. 그 와중에서 케빈 호시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또 이 분기말 자금 조달 계획에서 4월 중순 이후부터는 긍정적이 되겠지만 4월 달까지는 불안 요인을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발표가 나면서 또 비트코인이 2차로 붕괴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2월 초반에 나타났었던 그런 유동성의 변화 그리고
변화 계획 그리고 또 AI 버블로 인한 AI가 흡수하는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이 되면서 그게 뭉치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지난주까지 아주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최근 자산시장 급락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궁금하셨을 텐데 그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촉발된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군요. 그렇죠. 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런 이슈 이런 부분도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앞으로도 그렇죠. 할 요소일 것 네. 같습니다. 그에 대한 코멘트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이제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네, 때문에 간단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케빈 오 씨에 대한 평가는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가 매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 버냉키 의장 시절에 QE에 반대했다라는 것 때문인데 그 반대 이후에 다시 이제 패드를 떠났다가 지금 다시 복귀했을 때 과연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감까지 이어지는 그 스토리에서 앞뒤를 다 자른 거죠. 오로지 매파적이다. 그가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시장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장이 갖는 표도 FOMC 회의에서는 한 표고 나머지 임원들도 한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의 의도대로 갈 수 있게끔 하려면은 조직을 인솔을 잘 해야죠. 하지만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것은 그가 도중에 떠났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떠났기 때문에 과연 의사 소통 능력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반대했었다. 그는 매파다. 이게 부각이 된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유동성 체크를 해보면 아까 말씀을 해드렸듯이 어느 정도 스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가 지금 450억 달러씩 유입을 시키고 있죠. 국채 시장으로요. 그 와중에서 은행 준비금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유동성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됐든 간에 그가 매파 성향을 가지건 어떤 성향을 가지건 그거는 과거 일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동성을 체크하고 현재 상황에서 맞춰서 판단을 한다면 유동성을 계속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쪽에 불안한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유동성 쪽으로는 계속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4월 이후에는 지금 순차적으로 국채가 발행이 되면서 또 은행 준비금과 더불어서 TJ 잔고가 증가됐던 것이 줄어들면서 유동성이 민간 쪽으로 공급하는 그 와중에서 SLR 규제 완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케빈 오 씨의 장점이거든요. 단점은 아까 금리 쪽이 좀 불안하다. 유동성을 축소할 수 있다.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고 그가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SLR 규제 완화가 만약에 겹친다 한다면 후반기 쪽으로는 유동성이 조금 더 풀릴 수 있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케빈 오 씨에 대한 우려감은 좀 과장돼 있고 악마의 편집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시장 흐름 전망까지 쭉 같이 해주셨네요. 네. 유동성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적으로 또 있을 거고 긍정적인 부분이 4월 이후 좀 긍정적인 주가 전망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SPM 리서치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실수로 꽂힌 비트코인 팔아서 현금화하면 내 돈이 될까?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비트코인 62만 개로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고를 냈다. 일부 고객은 이미 비트코인 1,700여 개를 매도했다. 회사 측은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비트코인 120호가의 상당 약 130억 원은 아직 되찾지 못한 상태다. 이 가운데 약 30억 원은 이미 개인 은행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빗썸은
차고 지급이라며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법원이 부당이득으로 판단하면 이미 쓴 돈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은 가능할까? 과거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형법상 재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지금 판단이 바뀔 여지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고가 가상자산 법적 지위 논란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림픽 수혜주 정리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수혜주를 찾기 위해서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중계권 구조의 대전환입니다. 그동안 올림픽 중계는 지상파 3사가 순번제로 나눠 받는 방식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합니다.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 단독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광고와 시청률 그리고 콘텐츠 유통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단독 중계는 막대한 광고 수익을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높은 중계권료 부담이라는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 OTT 플랫폼의 유입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올림픽 수혜주, 바로 컨텐트리 중앙입니다. JTBC를 보유한 지주사로 알고 계시죠? 올림픽 성과가 실적과 주가에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살펴보시면요. 2020년 도쿄올림픽 당시 중계권을 보유했던 SBS의 주가가 개막 이후 대회 기간 동안 무려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광고 수입 증가에 대한 기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주가에 반영됐던 건데요. 이런 경험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중계권을 가진 기업을 중심으로 비슷한 시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컨텐트리 중앙은 현재 단기적인 재무 부담이라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올림픽은 콘텐츠 제작과 유통 구조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이벤트라는 점에서 시청률과 광고 성과를 중심으로 한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밀라노 올림픽 관련주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스포츠 대회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IT 기업들에게는 자사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뽐내는 가장 큰 정시장이기도 한데요. 1988년 올림픽 이후 30년 넘게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도 최상위 후원자인 탑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한 IOC 최상위 후원사인데요. 이재용 회장도 지난 2024년 파리올림픽 이후에 2년 만에 밀라노 올림픽 현장을 다시 한번 찾아서 올림픽 무대를 민간 외교를 펼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TV와 가전,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술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반도체와 미래산업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는데요.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밀라노 올림픽 개막식 현장을 찾았고 일정 중에는 이탈리아 정재계 인사들과의 만남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파리올림픽 당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글로벌 기업인들과 교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올림픽을 계기로 유럽 내 사업 협력 가능성을 점검하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탈리아가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국가라는 점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인텔이 이탈리아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삼성 역시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 유럽 협력 보도를 살펴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한편 삼성전자는 현장에서 브랜드 홍보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밀라노 시내에 마련된 삼성하우스를 중심으로 주요 인사와 파트너 초청 행사가 열렸고 개막식 장면은 갤럭시 S25 울트라로 촬영돼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이러한 행보에서 삼성전자가 브랜드 노출을 넘어서 기술력을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려는 의지가 확인되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최근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 속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가 HBM4를 앞세워서 20만 전자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집중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에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서 구매 주문을 받았고 또 베라루빈의 출시 계획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설 연휴 이후에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올해 HBM 판매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HBM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해 평택 캠퍼스 4공장에 신규 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증권가의 기대감처럼 HBM의 기술력을 안고 23만 원 아니면 그 이상까지 오를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중계권을 누가 가져갔는지, 올림픽을 활용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에 따라 기업들의 주가도 메달처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올림픽이 시장에서 어떤 숫자로 남게 될지 지켜보시면서 저는 내일 또 흥미로운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그 1000메달 나왔더라고요. 스노보드에서 은메달 땄는데 그분 거의 40 되셔가지고 막 막노동판에 계시고 막 이랬는데 4번인가? 올림픽 참가해서 처음으로 땄는데 그쵸? 비인기 종목에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근데 어렸을 때만큼 막 그렇게 전 국민이 막 이 올림픽을 위해서 뭐 헌신하고 이런 거는 좀 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그때는 막 정말 막 배고픔에 라면 하나 먹고 막 그 힘으로 뭐 우승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쵸? 프로 선수들이 돈을 워낙 많이 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감흥은 좀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번 동계 올림픽도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뜨거운데 요즘에 한국, 일본, 대만 증시가 엄청나게 뜨겁네요. 지금 이게 이 우리나라만 소외되면 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뻔했거든요. 옛날에 그런 경우 꽤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만 안 가고 일본, 대만은 가는데 야 이거 어떻게 아시아인데 일본, 대만만 가고 그러니까 미국만 가면은 차라리 아시아만 안 가면은 그나마 좀 동지애를 느끼는데 아시아가 다 가는데 우리나라만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이번엔 다행입니다. 그렇죠? 코스피도 4.40 오르고 있는데 니케이는 4.50 오르고 있네요. 좀 0.1이 뒤지고 있는데요, 또 이거? 안 되겠죠. 좀 이 역전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코스피 4.41%대 니케이 4.44%, 0.03%. 마치 무슨 스노보드 경기 같죠. 그 우승하신 분이 0.17초 차이로 독일 선수한테 뒤져서 은메달 따셨거든요. 금메달 딸 뻔했는데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순간 지금 코스피 4.40 대 니케이 4.40. 동점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말하는 순간. 동점. 역전했어요. 코스피 4.43 대 니케이 4.36으로 역전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이거 스포츠 중계 같은데. 코스피가, 웬일이죠? 제가 말해서 그런가요? 코스피가 니케이 상승률을 방금 제쳤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자, 대만 가권은 2.17 오르는데 오늘은 지금 가장 뒤지고 있지만 대만 증시는 이미 22,000에서 32,000으로 10,000포인트 오르는데 지금 얼마 걸렸죠?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8개월 정도 만에 10,000포인트 올랐네요. 역시 TSMC, 그쵸? TSMC가 지금 미국 증시 ADR도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만 증시 시가총액 1위가 TSMC라 차트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나라 장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모습인데 일본 증시를 제쳤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도요타보다 지금 잘 오르고 있나 보죠? 도요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삼성전자 5%, SK하이닉스 5%. 와, 정말 세네요. 이렇게 센 게 좀 이제 무섭네요, 이제. 그렇죠? 자, 오늘은 조금 소외되었던 종목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자, 네카오도 아직 안 가고 있긴 한데 자, 누구 걱정할 때가 아니죠, 지금 사실. 솔직히 비교하면은 지금 화학 철강이 가장 좀 그래요. 그렇죠? 지금 롯데케미칼은 이번 랠리에서 갈 수는 있을까요? 정말 나중에 끝자락이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나 이런 거 있죠. 이거 진짜 화학 철강 진짜 한숨만 나오는데 중국제 싸구려 철강제 화학제들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냥 문 닫았죠, 다. 그렇죠? 중국집 잘 안 되면 보수한다고 해놓고 쉬잖아요. 진짜 인테리어 하려고 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장사가 안 되니까.
열어놓으면 뭐합니까? 인건비 나가고 그 전기세가 나가니까 인테리어 한다고 하고 문 닫고 있는 거죠. 지금 화학철강이 그러고 있잖아요. 정기 보수 기간이라고 보수 걸어놓고 안 돌리고 있는데 왜 안 돌리죠? 진짜 보수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장사 안 되니까 돌리면 적자라서 문 닫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오늘 급등하고 있죠.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반갑죠. 뭐 화학철강하고 뭐 더 못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렇게 잘 나가는 거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야, 우리도 옛날에는 잘 나갔었는데 이랬겠죠. 자,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반갑죠. 자, 지금 2006년도에 아모레퍼시픽 그룹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되어서 아모레퍼시픽 생겼고, 설화수, 헤라, 라네즈, 아이오페,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 보유하고 있다. 자, 뭐 설화수, 헤라, 라네즈, 아이오페에서도 살짝 등급 차이는 있는데 저게 이제 그 각 최상권이죠. 그 밑에 마몽드라던가 에뛰드 이렇게 나가는 거죠. 헤어앤뷰티 사업은 리어, 미장센, 라보에이치. 판매 경로는 순수 국내 45, 면세 10, 해외 법인 수출 45. 오, 황금 분할 아닌가요, 저거? 국내, 해외가 45대 45에 면세 10이 끼어 있다. 그렇죠? 자, 연결 기준 매출액 10.6% 증가. 이거 다 3분기죠. 4분기는 아직 기업계획에 들어온 게 얼마 안 될 거예요. 몇 개. 영업이익은 99.5% 증가, 당기순이익은 67.2% 감소.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갈렸네요. 자, 그리고 해외는 미주, EMEA, 기타 아시아에서 라네즈, 이네스프리, 설화수의 지속 성장, 그 다음에 코스RX의 편입. 저게 큰 것 같은데, 코스RX? 라네즈는 유럽 전역 다양한 채널 입점과 핵심 리테일러 협업 마케팅 확대로 고성장 중임 되어 있습니다.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는 오늘 뉴스 아닐까요? 이슈가 아마 아모레퍼시픽 뉴스일 것 같은데. 그쵸. 이 아모레퍼시픽이 연결 기준 매출액 나왔군요. 그쵸? 이 기업 계획 이제 반영이 안 됐는데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 온기로 다 나왔죠. 1, 2, 3, 4분기 매출액 4조 6,232억 원, 영업이익 3,680억 원 기록했다. 6일날 공시했고 전년 대비 8.5%, 47.6% 증가한 수치. 좋네요. 영업이익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실적이고요. 글로벌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더마 메이크업 헤어 카테고리 호실적, 해외 주요 시장 확장이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아모레퍼시픽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상회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RX 실적, 저게 발목을 잡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희망퇴직 비용, 불확실성 제거로 추세적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NC소프트도 아모레퍼시픽도 희망퇴직을 많이 지금 받네요. 요즘에 신청하고 다 나가시더라고요, 많이. 이번이 기회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 왜냐하면 안 좋은 거를 본인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쵸? 그 회사분들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회사 안 되는 거를. 일회성 비용을 감안하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코스RX의 이른 턴어라운드. 이 증권사마다 다 틀린 뷰를 갖고 있으면서도 저 코스RX에 대한 거는 다 같네요. 그쵸? 코스RX가 골칫덩어리였는데 골칫덩어리가 해결됐다. 이런 건데요.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도 이제 감격의 도가니죠. 너무 오랜만에 올라가지고. 지금 사실 LG생활건강도 걱정되는데, 그쵸? 아모레 저력은 코스RX에서 나옴. 그 코스RX 또 얘기해 놓으셨네요. 여기가 진짜 알짜 회사임. 여기서 조단위 매출 나올 거고 영업이익도 아모레 이상 나올 것인데 여기 주식을 아모레가 갖고 있음. 자, 그렇게 해놨는데 아까 보니까 증권사에서 코스RX가 그동안 골칫거리였는데 이제 좀 턴어라운드 한다 얘기를 해놨네요. 그렇죠? 너도 상 한번 치자. 장장 5년을 기다려. 와, 5년? 5년을 진짜 기다리신 분도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16만 원. 지금 아모레퍼시픽 직원들 또 주식이 엄청 물렸다고 들었어요. 저한테 말해주셨던 분은 마이너스 50이라고. 아모레퍼시픽 직원분이 지인이 계신가 봐요. 근데 뭐 정말 그럴까요? 자사주, 그렇죠? 자사주를 오래 갖고 있었다면은 SK하이닉스 자사주 갖고 있었던 분 직원분들 올려주셨잖아요. 자기가 엄청 오래 갖고 있다가 수익 막 대박 난 거. 근데 아모레퍼시픽 직원분들은 후회가 될 것 같아요. 내가 SK하이닉스 지원할 걸. 그쵸? 16만 원 어쨌든 갔는데 지금 18만 원 목표 주가 아까 나왔었는데 마이너스 50%면은 열심히 올라야겠네요. 그쵸? 자, 저 눈물 좀 닦을게요. 이 순간을 오래 기다린 1인입니다.
자, 그쵸. 지금 눈물 나죠. 아모레퍼시픽은 갈 길이 멉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반응하는 게 어딥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화학철강은 아직 반응도 안 하고 있는데, 자, 아모레퍼시픽 일단 반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5,000포인트 시대에 좀 발맞추어서 화장품주도 오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정말 이 크레이지 모드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자,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약하긴 하거든요. 지금 워낙 거래소로 쏠려버려가지고 지금 퍼센트 차이가 좀 나요. 거래소는 4.4%대인데 코스닥은 3.2%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또 일본 잠깐 다시 볼까요? 기분이 좋아서요. 네, 코스피 4.46대 니케이 225 4.46 동점입니다. 정말 치열한데 오늘 끝날 때 니케이가 이길지 코스피가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그래도 3%대 오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다시 2위로 올라왔네요. 그렇죠? 알테오젠 이길지 에코프로가 이길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두 명 다 지금 코스피를 꿈꾸던 혹은 이제 이전을 확정지은 그런 어떤 경쟁 상대 같기도 하죠. 자, 오늘 볼 종목은 성호전자입니다. 성호전자. 몇 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성호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전자 이거 이렇게 가나요, 이게? 좀 심한데 좀. 1973년 진영정자로 설립돼서 2000년대 성호전자로 사명 변경됐다. 2001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보니까 전원 공급장치 필름 콘덴서 증착 필름 제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전에 한번 봤었어요. 그렇죠? 한 달 전인가 봤었습니다. 몇 달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봤었어요. 근데 아직도 가고 있더라고요. 이 파워 사업부는 프린터, 복각기, 생활가전, LED 조명 이렇게 하고 있고, 콘덴서 사업부. 콘덴서가 이제 전기 연결시켜주는 부품이죠. 디지털 TV, PC, 부가가치 시장을 개척 중이고, 증착 필름. 저게 핵심인 것 같은데? 증착 필름? 그렇죠. 왜냐면 저게 콘덴서가 가전에 있다가 반도체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저렇게 되면 반도체 전자 소재 쪽으로 가는 건데, 증착 필름. 그래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사업 확장이 되고 있다. 저렇게 되어 있고요. 매출액은 그쵸. 이게 실적이 주가의 거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100%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매출액이 6.3%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83.8%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이 69.8% 감소했잖아요. 실적이 망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가 보면 깜짝 놀라실걸요? 파워 사업부와 필름 콘덴서 사업부 모두 매출 감소와 원가 비용 부담 증가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콘덴서 사업이 데이터 센터, ESS, 전기차 이런 데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뭔가 있네요. 그렇죠? 지금 끼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ESS, 전기차 지금 다 화두인 단어들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 이것 때문에 갔는데 그때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때 뉴스. 소개시켜드린 뉴스인데 똑같아요. 그 뒤에 뉴스가 없어요. 이게 ADS-테크 인수 그것 때문에 간 건데, 이 지금 엔비디아 자회사의 제품 공급하는 회사가 ADS-테크라서 간 거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자회사의 제품 공급하는 회사가 하나 또 있는데, 그 회사가 중국에 붙어서 이제 엔비디아에 붙은 얘 하나 남았다고 해서 이거 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나, 이게 주가가. 자, 보겠습니다. 저분은 56.12% 나셨어요. 저분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700만 원인데 수익이 600만 원, 1000만 원으로 시작하셨네요. 그렇죠. 1100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600만 원 수익이시고. 자, 근데 저분 56%가 별게 아닌 게 지금 5개월 동안 26배를 갔다는데요. 지금 말이 되나 이게? 5개월 동안 26배를 갔는데 어케 간겨 호재가 있나요? 주가 조작 느낌이 들어서. 이분 아까 저 뉴스가 몇 달 전에 나왔는데 그 뒤로는 뉴스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 갔는지 까먹으신 분들이 많다니까요, 지금. 요즘에 들어가신 분은 이게 도대체 왜 가는 거야? 이름에서도 느껴지지도 않죠. 성호전자?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리노공업 같지 않나요? 느낌이? 굉장히 옛날 그 스타일의 그 간판을 그대로 달고 이름을 세련되지 않게 하는, 맞죠? 작년 보면 1,200원에 파는 이게 실화인가요, 이게? 1,200원이 진짜 맞아요? 1,200원의 가격이 있었다고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데요. 1,200원에 팔았는데 이거 뭐냐?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다들 잘 되신 거 보니 기분이 좋네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왜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금 엔비디아 자회사에 납품하는 ADS-테크를 인수했다고 오른 건데, 그게 여기까지 오르리라고는 지금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하는, 정말 미쳤거든요, 주가가.
근데 이제 오늘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런 주식을 정말 잡으면은 정말 이거는 꿈에나 가능하리라 생각이 됐던 주식인데 25,900원이네요. 아까 얼마라고 이분이? 1,200원에 팔았다고 했는데 25,900원이래요. 이분이 그때 5개월 전에 이게 다른 분이 올리셨는데 이분이 5개월 전에 파신 분이네요. 그쵸? 1,200원에서 25배가 올랐거든요, 지금. 진짜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이게 정말 1,000원대 있었네요. 2020년 코로나 때 340원 갔었네요. 이럴 수가 있나요? 340원 갔는데 상패가 안 되고 여기서 지금 25,900원을 갔다고요? 대박이네요. 이번 달에도 55%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이런 주식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요. 이럴 수도 있군요. 이런 주식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거를 만약에 잡으시면 56% 저거 600만 원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거. 그쵸? 저기서 더 욕심을 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저걸로 만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전자도 물론 엄청 대단하지만 그렇죠? 사실 성호전자 같은 거는 굉장히 손에 꼽는 어떤 우연의 확률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아모레퍼시픽 5년 기다리신 분들 지금 조금 기대가 되시죠? LG생활건강하고 조금 아모레퍼시픽 같이 부활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면세점도 조금 중국 다시 살아난다고 하고 하는 뉴스가 들리긴 하던데요. 자, 오늘 코멘트 공개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잘 가니까 이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레야 아모레야 드디어 아모레 파티를. 자, 이게 AI 여러분들 많이 쓰시지만 어떤 AI를 쓰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 지금 그록스리 같은 경우는 많이 풀었어요. 정말 규제를 많이 풀어서 약간 성인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서 규제받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어떤 거에 따라 틀린데 지금 제가 쓰는 AI는 정말 특정인을 똑같이 구현하는 건 좀 피해가고 있거든요. 정책상. 그래서 비슷하게 했는데 어떤 분이신지 아실 거예요, 우리 누님이시죠. 트로트 누님이신데 아모레 파티 노래를 아모르 파티를 부르신 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모레 퍼시픽하고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모레 퍼시픽 주주는 아니지만 저도 너무 오늘 기쁘거든요. 제가 화장품주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대신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주주분들, LG생활건강 주주분들 다들 힘내시길 바래요. 아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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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오늘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5,300선 재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 하락세를 좀 만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AI 수익성 우려가 조금은 잠잠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한 영향을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가 장중에 5,320포인트까지 재회복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4.46%가량 오른 5,31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4%대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대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1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4.71%가량 오르면서 78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계속해서 780
1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코스피 시장에 걸릴지 이 점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외국인은 2,300억가량 사들이는 가운데 오늘 기관의 순매수가 강합니다. 1조 6천억가량 이 조단위 매수를 기관이 이끌어내고 있고요. 개인은 약 2조 원가량 순매도하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개인의 순매도가 나오는데요. 약 2천억가량의 순매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00억가량, 기관은 1,100억가량 사들이면서 약 2천억가량 메이저 주체의 순매수가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선으로 다시금 내려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AI 수익성 우려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다시금 금과 은 등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 쪽으로의 수요가 다시 올라왔고요. 이에 따라 이 원화 가치도 다시금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3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5,300선 재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빅테크의 AI 투자가 6,600억 달러에 달해 과하다는 우려에 젠슨왕 CEO가 이를 일축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젠슨왕 CEO는 AI 수요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AI 인프라를 위한 설비 투자는 적절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는 처음으로 5만 선을 넘어섰고요. 엔비디아는 7.87%가량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7% 급 반등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훈풍에 삼성전자는 사흘 만에 16만 전자를 회복한 데 이어 프리마켓에서는 17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4를 이번 달 내로 세계 최초로 납품한다는 보도까지 더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설 연휴 이후인 이르면 이달 셋째 주쯤에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의 HBM4를 납품할 것으로 알려지며 매수세를 자극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시간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5.36%가량 오르면서 16만 7,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17만 원 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장 초반 90만 원 선 재회복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5.48%가량 오르면서 88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 반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 넘게 급등하면서 46,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우주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부각되며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는 미국 내 10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전지 생산 능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태양광으로 구동되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스페이스 X와 XAI를 합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테슬라와 스페이스 X 측 기술팀이 중국과 대만 등의 태양광 기업을 비공개로 방문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이와 함께 올해 주력 사업인 태양광 분야의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지며 매수세를 자극했습니다. 하나증권은 오늘 한화솔루션이 미국 태양광 산업에 대해 상반기 정책과 공급 구조 변화가 맞물리며 수요와 가격 모멘텀이 동시에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한화솔루션 13% 넘게 급등하면서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47,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우선주도 함께 강세입니다. 6.78%가량 오르면서 32,3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대명에너지도 오늘 태양광 관련주로 묶이면서 3%가량 오름세 2만 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전기차 수요 부진을 보완할 신규 시장을 모색하는 가운데 로봇 시장이 대안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로봇 보급 누적 대수는 지난 2025년 약 2만 3천 대 수준에서 오는 2030년에는 69만 대로 증가해 2035년에는 679만 대, 2040년에는 5,330만 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에는 공간이 제한적인 만큼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더욱 높인 전고체 배터리가 궁극적인 해법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국내 배터리 3사는 삼성 SDI를 시작으로 SK온, LG에너지솔루션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진행 중입니다. 삼성 SDI는 내년 양산을 목표로 황화물계 전고체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고요.
SK온은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와 황화물계 등 총 2종류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흑연계와 무음극계로 나눠서 추진하는데요. 우선 전기차향 흑연계 제품을 오는 2029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뒤 무음극계 제품을 휴머노이드 등 로봇향으로 오는 2030년 도입할 예정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주가 2.21%가량 오르면서 39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관련된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전고체 주목받고 있습니다. 2.7%가량 오르면서 37만 9,500원 선. SK 이노베이션도 3.48%가량 오르면서 10만 9,9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기술주 훈풍에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이 로봇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으면서 오름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안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은 특별하게 K배터리, 특히 전고체 배터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시장 성장력, 이게 주목이 되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런 가능성, 성장, 잠재력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말씀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고체 배터리가 해가 쨍하게 뜰 날이 이제 오게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본격적으로 듭니다. 네. 시장 규모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글쎄요, 뭐 전고체 배터리가 먼 미래의 얘기로만 우리가 여겨졌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 피지컬 AI 그 중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가 되면서 손에 잡힐 듯이 어느새 이제 가까워진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그 조사하는 기관이라든지 분석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뭐 SNE 리서치라든지 루츠 그 어널리시스 등의 어떤 데이터를 종합하면은 이 성장률 관점에서 놓고 보면 대충 한 30에서 40% 연평균 이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는 대부분의 기관이 좀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한 고성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전고체 배터리 이미 이제 기술 검증 단계를 갖다가 이미 지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사실 상용화에 어떻게 보게 되면 바로 직전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25년을 놓고 본다라면 지난해죠. 이게 시장 형성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시장 규모는 뭐 한 16억 달러니까 굉장히 미미하죠. 근데 이제 주로 소형 가전이라든지 웨어러블 기기 및 완성차 업체들 양산하는 완성차 업체들의 일부 샘플로 이제 공급이 됐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시장을 갖다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2030년까지 좀 타임라인을 좀 늘려보면은 이게 이제 본격 상용화기가 한 2030년이 되면은 상용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기관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시장 규모가 약 125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7조 원에서 한 55조 원 정도 이것도 굉장히 편차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어쨌든 삼성의 SDI가 제일 빠릅니다. 27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해서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고 토요타 같은 경우가 뭐 27년에서 28년 정도를 갖다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요 기업의 양산이 내년 한 내후년 정도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양산되는 걸 갖다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거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2035년 정도 되면은 대중화 및 어떻게 보면 성숙기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시장 규모는 한 480억 달러, 한 네. 50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65조 원 정도 되는 거고 이게 전체 배터리 시장의 한 10에서 13% 정도를 전고체 배터리가 차지하게 될 거다. 2035년 정도 되면 이런 식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의 굉장히 상징적인 게 로봇인데 네네. 그 말인즉슨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그 전고체 배터리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로봇이고 네네네. 그 외에도 이제 물체에 뭔가 이제 몸통에 그 배터리가 달려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굉장히 다각화돼 있죠. 일단 예. 전기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꿈의 주행거리라고 하잖아요. 1000km.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전고체 배터리는 충전의 시간이 별로 안 걸리니까 지금 뭐 급속 충전을 한다고 해도 한 30분, 30분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8분 이 정도로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유소 가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한 1,000km를 달성한다고 하는 거니까 전기차에도 쓰일 건 분명하겠죠. 하이엔드급 전기차에.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제일 먼저 채용될 분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이 로봇의 적치 공간 자체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로봇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산업 현장이라든지 가정 내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화재나면 안 없죠. 되죠.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채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유망한 부분이 UAM이라든지 EV 톨트라든지 이런 거에는 이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가령 화재가 나거나 폭발을 일으키면 진짜 위험하죠. 그건 생명이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출력이 요구됩니다. 이게 사실은. 왜 그러면 공중을 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기체 경량화라든지 에너지 밀도라든지 출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UAM이라든지 뭐 EV 톨트 이런 데 이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나머지 부분들 기존에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지금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 점점 하이엔드급 전기차에서 중간 단계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고차의 배터리가 일상화되는 시대가 오겠죠. 예. 네. 예. 앞서서 삼성 SDI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 밖에 이걸 포함해서 배터리 3사들의 전고차 배터리 진척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27년이 양산 목표니까요. 네. 이게 이제 가능할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24년 말에 벌써 A 샘플, 그러니까 A 샘플이라면 시제품이잖아요. 이걸 갖다 생산해서 그 공급사에 다 공급을 했고요. 25년 상반기부터 B 샘플을 갖다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B 샘플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차량에 달아서 이걸 테스트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능 평가를 갖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 거고요. 이게 삼성 SDI가 27년에 양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는 삼성 SDI, BMW, 그다음에 솔리드 파워 삼각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 하반기 중에는 네. BMW 차량에 실제로 이 테스트를 갖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현대차하고 그 아틀라스에 탑재하는 현대차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전구체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MOU를 갖다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기술적 특징은 무음극 기술을 갖다가 채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흑연 대신 탄소 나노층으로 대체해서 에너지 밀도를 갖다가 리터에 900Wh 정도까지 높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SDI의 어떤 기술적 특징은 거기에 있는 거고 삼성 SDI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양산 일정이 2030년이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 2029년까지 1년 땡겼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파일럿 플랜트를 갖다가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언제 가동을 했냐면 작년 9월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미래기술원에서 실제로 가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시제품을 생산해 현재 품질과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검증하는 중이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양산 직전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올해 1월에 이제 놀라운 그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신소재 바인더라는 걸 개발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보통 기존의 그 음극재로는 탄소 음극재를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고체에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 실리콘 음극재나 리튬 메탈 음극재 예. 혹은 무음극 음극재를 쓰는데 이게 지금 SK온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를 씁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의 특성은 뭐냐면은 에너지 밀도는 탄소 음극재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높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충방정 시에 수축각 팽창이 탄소보다도 한 3배 정도 높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액체 전해질일 때는 음극재가 좀 수축 팽창을 하더라도 전해 액이니까 두 분이 분리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온 전도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기를 갖다가 보내고 받는데 전혀 이상이 없단 말입니다. 액체일 때는. 근데 이 고체일 때는 어때요? 음극재가 수축 팽창을 갖다 더 많이 하게 되면은 고체 전해질 밀려나겠죠, 이렇게. 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공간이 뜨니까 그 전기를 잘 보내주지 못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올 1월 달에 신소재 바인더라는 걸 개발해서 이게 사실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건데요. 이 부분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체 전해질과 음극재 사이가 충방전으로 해서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바인더가 전기를 보내는 통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일단 해결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그 타임라인을 보면은 25년에 이제 파일럿 라인 가동했죠. 그러니까 26년, 27년에 시제품 검증을 할 거고 28년에 램프업 단계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한 29년 정도에는 전기차나 방산 장비에 탑재를 할 수가 있을 거다. 현재 그 SK이온 전고체 배터리는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에 셀을 공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인 잠수정이라든지 뭐 EV 톨때도 일부 샘플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네. LG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속도보다는 좀 안정성과 경제성을 갖다가 좀 중시하는 것 같아요. 양산 목표는 여전히 2030년이고요. 이제 비교적 제조가 용이한 고분자계를 먼저 해서 그다음에 이제 황화불계로 넘어가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오창 공장에 이제야 전고체 파일럿 라인 구축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늦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자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가령 그 반드시 전고체가 아니더라도 4680 배터리를 통해서 일단 저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얼마든지 진입이 가능하다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정상으로 놓고 보기에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일정상으로 놓고 보기에 LG엔솔이 가장 좀 그 전고체 배터리에서 좀 늦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평론가님 고체 전해질이나 양극재 이런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죠. 전고체 예.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게 예. 되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고체 전해질이 필요하죠. 황화리튬 전해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도 기존의 삼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던 양극재와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양극재는 기술적인 특성이 약간 달라요. 그중에 이제 가장 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역시 에코프로비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고체 전해질 분야 이 부분에서는 연산 40톤 규모의 파일럿 플랜트를 갖다가 벌써 가동을 했고요. 네.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연산 300에서 500톤 규모 양산 라인을 갖다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27년 초에는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갖다가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타임라인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양산 일정하고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기존에 이제 삼성 SDI의 주로 공급을 했었으니까 에코프로비엠이 그 일정에 맞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화합물계 고체 전해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수직 계열화 했다는 얘기예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지금 리튬 생산하잖아요. 수산화 리튬. 그걸 통해서 황화 리튬을 갖다가 조달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하이니켈 그 양극재 분야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세계 1등이잖아요. 뭐 BNM이라든지 롬바이 같은 중국 회사들 다 제치고 1등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무조건 전고체 배터리는 하이니켈 양극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단 기존의 삼원계 배터리랑 다른 게 뭐냐면 이것도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잖아요. 양극재 이게 액체일 때는 양극재랑 잘 섞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이 고체니까 양극재 입자랑 좀 부딪힐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네, 발생을 하겠죠. 부딪히면서 기존의 양극재 입자가 산화되는 경향들이 나타나요. 이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양극재 입자를 코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술적이고 그걸 부분을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게 충방전하게 되면은 모든 입자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 고체다 보니까 양극재 입자들이 부딪히면서 쉽게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단결정 양극재 같은 경우는 쉽게 부서지는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결국은 단결정 양극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의 어떤 기술적 문제들을 갖다 해결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복합 양극재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 고체 전해질, 그다음에 양극 활물질, 그다음에 도전제를 한꺼번에 섞는 거예요. 그러면 잘 섞이겠죠, 애초부터. 그런 문제들, 그래서 액체 전해질을 갖다 고체 전해를 썼을 때의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일시에 해결할 수가 있었다. 이게 이제 기술적 특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건 포스코 피처엠이죠. 포스코 피처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고체 기업 팩토리알이라고 있습니다. 이 팩토리알과 원래는 MOU를 맺었었는데 이쪽에 투자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를 완료함으로써 훨씬 더 밀접하게 됐다는 거고 팩토리알사의 분석에 의하면은 포스코 피처엠의 그 전고체 전해질이 가장 특성이 우수하더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단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양극재 특성도 굉장히 우수하더라.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특성들, 가령 뭐 코팅이라든지 단결정 기술 같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포스코 퓨처엠도 어느 정도 다 완성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포스코 퓨처엠은 뭐죠? 응급제를 만들잖아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기존의 탄소 응급제부터 시작해서 인조 흑연 응급제, 그다음에 실리콘 응급제, 그다음에 리튬 메탈 응급제까지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 양극재와 응급제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 네. 두 번째, 리튬, 니켈, 황.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코크스 생산 과정에 부생가스가 생기는데 거기서 황을 추출할 수가 있잖아요, 포스코.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 이런 두 부분을 갖다가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 퓨처엠의 경쟁력도 그 전고체 시대에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예. 투자 전략에 반영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앞서서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기술력에 대해서 네네. 특장점 좀 가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네. 하이니켈 양극재의 어떤 기술력, 그다음에 지금 제일 처음 그래도 뭐 몇백 톤 규모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장 빨리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과 양극재의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로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나 전해질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이 장점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북미 시장에 좀 특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주요 고객사들이 그쪽에 많이 있죠. 가령 뭐 팩토리알사라든지 아까 얘기한 GM이라든지 혼다 같은 북미 고객사들이 있는데 북미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원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리튬, 그 계열사를 통해서 리튬, 니켈, 그다음에 황화 리튬, 황 이런 것들 싸게 조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고체 전해질을 만들 때 아무래도 그다음에 양극재를 만들 때 굉장히 원가 경쟁력에서 우수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응급제까지 양극재와 응급제를 갖다가 패키지들로 묶어서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다. 그럼 고객사 입장에서는 양극재는 이쪽에서 받고 응급제는 저쪽에서 받는 것보다도 이걸 한꺼번에 받으면은 훨씬 수월하겠죠. 네, 그렇네요. 그런 쪽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포스코 퓨처엠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한 큐에 네. 원 스텝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부분도 장점이 되겠네요. 원가 경쟁력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전고체 배터리가 꿈꾸는 세상 이제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주의 흐름도 특장점 가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윤석정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강세 마감을 했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에만 AI 관련 투자를 약 우리 돈으로 966조 원을 한다는 소식 속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7%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오늘 동조화되는 흐름 보이면서 반도체주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미국 반도체주 훈풍에 5,3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증권가에서는 코스피의 목표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티에서는 7,000, 앞서 JP모건에서는 7,500을 제시했었고요. 국내 증권가에서는 NH투자증권이 목표치를 7,300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 증권가의 공통된 코멘트는 반도체 중심으로 국장이 개선 국면에 접어든 데다 3차 상법 개정 등 정부의 기업가치 밸류업 정책이 지수를 추가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게 그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에서 시장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주 오늘 뉴욕 증시의 훈풍을 타고 폭염같이 뜨거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17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할 HBM4 양산 출하 시기를 설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HBM 밸류체인까지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방산 그리고 원전주도 강한 햇살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방산주에 대해서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이 방산 협력 기대감이 관련된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전주, 지난주부터 한미 원전 협력 기대감이 원전주를 끌어올렸었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다시금 풀리자 원전주도 오늘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원전주 일제히 상승 보이고 있고요. 오늘 건설주도 오늘 맑은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DLENC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건설주 전반에 오늘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 특히나 건설주, 이 증권가에서는 원전과 주주환원 모멘텀 그리고 실적 회복 기대가 맞물린다며 국내 주요 건설사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증권주겠죠. 요즘 코스피가 잘 갈 때마다 증권주도 동반 강세를 보이곤 하는데요.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특히나 미래에셋증권을 집중해서 오늘 증권주 전반이 뜨거운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도 오늘 테마성 움직임 보입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가상화폐 지갑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이 오늘 촉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드디어 미래에셋증권의 실적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작년 세전이익이 2조 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급증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최대 실적을 공시를 하면서 오늘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HD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공시했습니다. 분기와 연간 모두 더블 신기록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하나증권에서도 오늘 HD현대일렉트릭의 목표가를 108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대건설인데요. 4,200억 원 규모의 금정 2구역 재개발을 따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강한 매수세 유입되는 현대건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뜨겁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에 태양광을 활용하겠다고 발언을 하자 하나솔루션 좋았는데요. 오늘까지도 그 추가적인 상승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오늘 뜨겁습니다. 헥토파이낸셜, 오늘 증권가에서 스테이블코인 정산의 핵심에 있다. 이런 소식 속에 오늘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다날도 오늘 관련된 특허 취득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상 2월 9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실적 집중하시고요. 저희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시청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